자,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공부하고 있고요. 자, 프로세스 캐파시티의 그 두 번째 동영상 클립을 자, 시작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 터미널로지를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저기 사이클 타임도 공부했고요. 뭐 블로킹, 스타빙 뭐 이런 용어들을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좀 이어서 중요한 키워드를 좀 살펴볼게요. 자, 플로우 레이트과 프로세스 캐파시티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 텐데요. 자, 먼저 플로우 레이트는 우리 앞에서 리틀즈로우에서 봤던 그 흐름률 플로우 레이트입니다. 자, 그러니까 플로우 레이트는 뭐죠? 그러니까 단위 시간 동안에 몇 개가 실질적으로 우리 프로세스를 흘러나가느냐.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 몇 개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만들어지느냐를 말하는 거고, 프로세스 캐파시티는 맥시멈으로 가능한 플로우 레이트이 어느 정도냐. 이것이 바로 캐파시티였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플로우 레이트에 집중을 한번 해보면, 사실은 플로우 레이트는 알고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Minimum of available input, 그 다음에 demand, 그 다음에 process capacity. 이 세 가지 중에 최소를 선택하게 된다. 그 왜 그러냐면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세스 타입은요, 크게 보면 demand constraint 프로세스와 supply constraint 프로세스가 있는데,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supply constraint 프로세스고요. 요쪽은 이게 demand constraint 프로세스입니다. 얘가 demand constraint 프로세스고요. 여기 있는 것이 이제 supply constraint 프로세스인데, constraint란 말은 제약을 한다는 얘기죠. 자, 먼저 이 앞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요것을 좀 구체적으로 다시 supply constraint 프로세스를 둘로 쪼개면 input constraint냐, capacity constraint냐 이렇게 쪼개지는데, 자, input constraint 프로세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그림으로 보여지는 이렇게 생긴 게 이게 이제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파이프라인인데 폭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물이 흘러갑니다. 물이 흘러가는데 만약에 인풋으로 들어가는 물의 두께가 한 요 정도 두께로 들어간다. 그러면 뭐 아무런 제약 없이 쭈르륵 흘러나올 거예요. 이쪽에 우리가 뭐 이렇게 입을 이렇게 쫙 벌리고 있다. 물을 마시고 싶어서 이 코가 이렇게 있고 입이 이렇게 이빨이 이렇게 돼 있고요. 입을 이렇게 물을 마시려고 이렇게 이 친구가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아무리 목이 말라서 입을 넓게 벌리고 있어도 인풋으로 도는 물의 두께가 이 정도 두께밖에 안 되잖아요. 이 정도 두께밖에 안 되니까 그냥 이만큼의 물이 쭉 흐를 겁니다. 즉 단위 시간당 우리의 입에 들어오는 물의 양은 단위 시간당 요 정도 두께의 플로우 레이트로 이렇게 물이 들어오겠죠. 그런 거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capacity constraint 프로세스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인풋으로 물이 한 이 정도 두께로 크게 들어간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입도 이만큼씩 이렇게 크게 이게 벌리고 있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데, 실질적인 물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물이 아무리 두껍게 이렇게 물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프로세스의 바틀렉에 해당하는 곳, 즉 캐파시티가 가장 작은 리소스가 한마디로 그림으로 따지면 두께가 요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요 정도의 두께밖에 흐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물의 흐름은 이 회색으로 색깔 칠해 놓은 두께만큼 물이 흐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플로우 레이트이 되는 거죠. 요런 두께로 물이 흐르는 것이. 왜 이렇게 됐다? 바틀렉이 제약을 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틀렉의 캐파시티라는 것이 사실은 이 전체 프로세스의 캐파시티라는 거죠. 전체 프로세스는 아무리 물을 두껍게 인풋으로 놓고 아무리 아웃풋으로 입을 넓게 디맨드가 입을 넓게 벌리고 있어도 이 캐파시티의 두께만큼만 물이 나온다. 즉 이게 바로 캐파시티가 제약을 가하는 프로세스라는 얘기예요. 반면에 마지막 디맨드 컨스트레인트 프로세스는 물도 이만큼 들어가요. 그런데 물이 그러면 이 방금 중간에서 보셨던 것처럼 요 두께만큼 이렇게 물이 흘러나갈 수 있을 텐데, 지금 제일 끝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이 친구가 입을 요만큼만 벌리고 있는 거죠. 요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인풋이 많고 캐파시티가 크더라 하더라도
디맨드, 수요가 조금밖에 안 되니까 물을 그만큼 흘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실질적인 플로우 레이트는 이 회색 두께만큼만 물이 흘러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만큼만 요구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뭐다? 이 세 가지 그림이 이 각각을 다 대표하고 있는데요. 자, 요 상황과 요 상황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실질적인 이 프로세스의 플로우 레이트라는 것은 인풋이 어느 정도냐, 디맨드가 어느 정도냐, 그 다음에 프로세스 캐파시티가 어느 정도냐, 여기에서 가장 작은 값에 의해서 실질적인 플로우 레이트이 결정날 것이다. 자, 이것이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이 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그 공장 그림이 있었죠. 그 공장에 보니까 이제 블랙박스의 뷰로 뭐 이런 그 단계들이 있었고요. 자, 그 단계들을 여기 이름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근데 각각의 이 단계에서요, 각각의 스몰 스텝들의 캐파시티가, 즉 단위 시간당 얼마나 많이, 맥시멈으로 얼마나 많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가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tons per hour. 그러니까 첫 번째는 110톤 per hour, 두 번째는 120톤, 그 다음에 110톤, 그 다음에 112톤, 뭐 이렇게 돼 있다 칩시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체 프로세스, 이 공장 전체의 캐파시티는 얼마일까요? 그 캐파시티는 바틀렉이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누가 제일 속도가 느리고 일의 능력이 떨어져요? 이 친구가 떨어지는군요. 이 친구 때문에 결국은 전체 프로세스의 캐파시티는 100이 될 것이다. 자, 이런 파인딩이 그 바틀렉에 대한 이론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좀 추가적인 얘기를 좀 더 해봅시다. How long does it take to produce a certain amount of supply? 어느 특정한 양의 supply를 생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냐? How long does it take?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 자, 첫 번째 예를 들어 볼게요. The case where the process is already producing output. 자, 지금 이 프로세스가 이미 뭔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time to fulfill X units, X개의 유닛을 이제 충족시켜 주는데 걸리는 시간은 X개 나누기 단위 시간당 뭐 몇 개 만든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개를 원하는데 플로우 레이트이 시간 뭐 단위 시간당 뭐 10개다. 즉 X는 100인데 이게 100 유닛인데 나누기 10 units 10 유닛이 플로우 레이트 per hour. 자, 플로우 레이트라는 건 단위 시간당 몇 개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걸 말하는 거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유닛하고 유닛 약분되고 hour 분모가 있던 게 위로 올라가니까 10 hours가 걸리겠군요. 쉽게 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미 만들고 있다면 X개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X개 나누기 플로우 레이트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밑에 있는 건 보니까 the case where the produce start empty. 자, 프로세스가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는데 자, 아무것도 이 안에 없단 말이야. 근데 뭐가 들어가서 뭐가 튀어나와야 돼. 이 안에 텅 비어 있어. 자, 그러면 X개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뭔가 제일 처음에 들어가지고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흘러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즉 time through empty system. 이게 바로 요 걸리는 시간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첫 번째 뭔가 하나가 딱 튀어나오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연속해서 계속 뒤에서 들어갈 거니까 튀어나오고 이렇게 연속해서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이 플로우 유닛이 쭉 흘러가서 튀어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먼저 필요할 거고 그 다음부터는 X에서 그 첫 번째 하나를 뺀 것은 이 플로우 레이트로 나눠주면 총 X개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가 이미 가동 중이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원을 꺼놨다가 처음으로 다시 가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어느 특정 개의 제품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른 원리로 계산이 돼야겠구나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까지 얘기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이제 아주 중요한
터미널로지 중에 하나가 프로세스 유틸리제이션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활용률 정도 되겠네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A measure of how much the process is actually produce relative to how much it could produce if it were running at full speed. 만약에 프로세스가 full speed로 하고 있다는 얘기나 running full speed라는 얘기나 full capacity로 가동되고 있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예요. 자, 그렇다고 했을 때 how much it could produce, 이 프로세스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양에 비해 볼 때 actually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것의 비율이 어떠냐. 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도 실제 산업계에서도 이 매조를 자주 쓰는데, 자, 일단 어느 기계 장치를 샀는데 그것이 캐파시티가 이게 예를 들어서 100개 만들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샀어요. 100 unit per hour 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오늘 실질적으로 이 프로세스를 거쳐서 흘러나온 거는 몇 개? 예를 들어서 80개가 흘러나왔다. 시간당 80개가 나오더라. 캐파시티는 100이라고 생각했는데, 자, 그러면 유틸리제이션 얼마? 100분의 80, 즉 80%가 되는 거지. 간단하죠? 자, 그거를 좀 뭐 터미널로지를 표현해서 나타내면 캐파시티 분의 플로우 레이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유틸리제이션입니다. 자, 예를 들면 assume there is a mismatch between demand and potential supply. 즉 potential supply라는 얘기가 캐파시티를 또 다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디맨드하고 캐파시티 간에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 이 프로세스의 캐파시티는 연당 뭐 876, 000 톤을 만든다. 뭐 이 정도 만든다고 하네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아까 앞에서 우리가 그림으로 봤던 게 그 프로세스가 시간당 100톤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에 24시간 이용하고 1년이 365라고 계산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캐파시티입니다. 근데 고객이 원하는 수요는 얼마? 예를 들어 그것도 못 미치네요. 한 657 땡땡땡. 요 정도 톤을 만들고 있다. 657,000 tons per year 이렇게 만들고 있다. 이걸 이제 단위를 환산하면 시간당 75톤 만듭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100톤 만들 수 있는데 시간당 75톤 만든다는 얘기나 연당 뭐 876 땡땡땡 만드는데 연당 657 땡땡땡 톤 만들고 있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죠. 자, 그러면 이때 유틸리제이션은 얼마? 캐파시티는 얼마라고요? 이 정도 만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디맨드 컨스트레인트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디맨드가 조금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디맨드 컨스트레인트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디맨드만큼이 플로우 레이트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활용률은 얼마? 75%가 될 것이다. 좋습니다. 요까지 이제 이게 이제 전형적인 유틸리제이션의 매저예요. 자, 그리고 이제 bottleneck is the resource with the highest utilization. 알고 보면 이런 프로세스는요, bottleneck이 가장 높은 유틸리제이션을 가지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잘 안 와닿는다면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예시를 보면 이제 명확해집니다. 자, 아까 봤던 그 여러 가지 스텝이 있는 공장이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캐파시티가 어떻고 그 다음에 이 전체 프로세스가 캐파시티가 100이라는 거 봤고요. 자, 그런데 방금 이게 디맨드 컨스트레인트 프로세스인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캐파시티보다 더 디맨드가 작아. 예를 들어서 디맨드가 시간당 75톤을 원하고 있다. 그러면 이 프로세스를 전체를 흘러다니는 게 75씩만 다 흘러다니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75톤 per hour가 매 스텝들에게 요구되는 디맨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틸리제이션은 방금 우리 공부했죠. 각각 스텝들의 유틸리제이션은 어떻게 될까요? 캐파시티 분의 실질적인 플로우 레이트. 플로우 레이트는 얼마? 75지. 실질적으로 흘러가는 게. 그러니까 유틸리제이션을 하면 이게 62.5%고 68.2%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전체는 75%가 될 겁니다. 퍼센티지로 지금 단위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아까 바틀렉이 얘였거든요. 얘가 제일 작아서. 그리고 보시면은 가장 이 유틸리제이션이 높은 것이
바로 이 세컨 리액터예요. 유틸리제이션 얘가 지금 맥시멈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거지. 즉 바틀렉은 여러 가지 다른 리소스들보다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유틸리제이션을 가질 것이다. 근데 사실 이 말을 뭐 무슨 공식처럼 암기할 게 아니라 생각해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세컨 리액터가 속도가 제일 느리고 제일 더디네요. 자, 그러면 누가 제일 바쁘냐? 누가 제일 바쁘냐? 세컨 리액터가 제일 바쁘죠. 그러니까 유틸리제이션도 제일 높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자,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유틸리제이션을 세로축에 놓고요. 그 다음 여러 가지 스텝들을 가로축에 놨는데, 아까 세컨 리액터 얘가 이제 바틀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유틸리제이션 제일 오른쪽 칼럼에 계산했던 것을 높이로 이렇게 바로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그림에서 우리가 몇 가지 관찰할 것이 있는데요. 지금 어느 경우도 유틸리제이션 100% 되는 곳이 없어요. 가장 높은 것이 얘고요, 바틀렉이고, 요 차이가 있죠. 이 차이는 왜 발생했을까요? mismatch between demand and supply at a process level. 자,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캐파시티하고 디맨드하고 지금 딱 맞지 않는 거예요. 달라. 그러니까 요만큼의 차이가 발생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리소스들 간에도 유틸리제이션이 다 다르네요. 자, 예를 들어서 가장 높은 유틸리제이션 여기하고 어느 특정한 어떤 스텝의 유틸리제이션 여기니까 그 차이가 요 정도 될 건데, 요거는 뭘 말할까? imbalance relative to bottleneck. 바틀렉에 비해 볼 때 균형이 안 맞다는 거지 지금. 균형이 안 맞아요. 얘는 진짜 많이 놀고 있고, 제일 많이 놀고 있는 친구가 이 친구가 제일 많이 놀고 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when demand is lower than capacity, 자, demand가 지금 75로 capacity보다 좀 작은 경우죠. 자, 그럴 때는요, utilization give us the information of excessive capacity. 남아도는 capacity에 대한 정보는 준다. 지금 여기 utilization이 100%가 안 된다는 말 자체가 capacity가 너무 과도하다는 거야. demand보다 capacity가 크니까 이런 차이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utilization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캐파시티가 남아돌고 있다. 즉 익세스한 캐파시티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네요.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자, 그런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유틸리제이션이라는 매조 자체가. 자, 어떤 아쉬움이 있느냐? Utilization can never exceed 100%. 절대 유틸리제이션 100%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봤다시피 유틸리제이션은요, excess capacity에 대한 정보를 주는데 그거밖에 못 줘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문제를 야기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회사의 공장이 세 군데가 있는데, 공장이 여기도 공장이 있고 여기도 공장이 있고 여기 공장이 있어. A, B, C 공장이 있어요. 저기 A 공장, B 공장, C 공장. 만약에 이 회사에서 야, 너가 공장을 잘 운영하면 공장의 유틸리제이션이 높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캐파시티에 비해서 플로우 레이트이 높다는 얘기는 고장도 잘 안 나고 해서 네가 공장 운영을 잘했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그냥 유틸리제이션이라는 걸로 너의 성과 평가를 할게 라고 했더니, 이 친구는 유틸리제이션이 90%고 얘는 100%고 얘는 뭐 60%야. 그러면 야, 공장 B 너가 참 잘했구나, 유틸리제이션이 높다, 이렇게 판단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유틸리제이션이 100%가 이게 반드시 좋은 거냐?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공장이 유틸리제이션이 100%인데 만약에 캐파시티가 이 B라는 공장을 한번 생각해 보실 때, B라는 공장의 캐파시티가 예를 들어서 뭐 50톤이야. 50톤 per hour. 근데 지금 디맨드가 70톤이야. per hour. 아까 앞에서는 75톤이라고 그랬으니까 75톤이라고 할까요? 아니, 이 공장은 기계 장비나 이런 수를 볼 때 시간당 50톤밖에 못 만들어. 근데 디맨드가 75톤이야. 그러면 이 B라는 공장은 무슨 프로세스가 되죠?
뭐 원재료는 풍부하다고 했을 때, 즉 인풋은 풍부하다고 했을 때 이 공장은 capacity constrained process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flow rate이 50톤이 될 거야. 자, 이런 상황에서는요, flow rate이 50톤이 되겠죠. 그죠? capacity constrained process니까. 자, 그러면 utilization 공식은 뭐예요? capacity 분의 flow rate이니까 100%가 된 거죠. 자, 이 100%라는 utilization을 보고 이 회사의 사장이 이 B 공장장을 칭찬해야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장은 디맨드가 75나 되는데 공장 증설을 안 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 증설해서 더 만들었어야 되는데 공장을 50톤밖에 안 되는 장치를 갖다 놓고 그냥 50톤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유틸리제이션 100% 된다. 자,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유틸리제이션이 뭔가 아쉬워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아쉬움이 있느냐? We cannot infer from utilization by how much demand exceed the capacity of process. 지금 제가 예를 든 것처럼 디맨드가 캐파시티보다 얼마나 더 많은지에 대한 정보를 줄 수가 없어. 이 유틸리제이션이라는 매조 자체가. 자, 그래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것이 implied utilization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걸 내재 활용률 이렇게 부를 수 있을 텐데요. 저희 교재에서도 한글판에 내재 활용률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자, implied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공식을 보면 아까는 capacity 분의 flow rate였는데, 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demand를 하자. 자, 이렇게 좀 바뀐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면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설명이 나오니까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서 assume that demand of the so-called ORE, 이게 회사 이름이었고요. increase 이만큼씩 늘었다. 연당 이런 톤으로 늘었다. 그러니까 아까는 뭐 6, 7 얼마였는데 지금 이게 1095 땡땡땡 톤으로 늘었네. 이걸 이제 아워 단위로 고치면 125톤. 자, 지금 아까 캐파시티는 이 공장이 100톤이었어요. 아워로 따지면. 그 다음에 아까는 디맨드가 75톤이었죠. 근데 이게 지금 125톤으로 늘었다는 얘기야. 시간당. 자, 이렇게 됐을 때 기존의 유틸리제이션을 활용할 때와 지금 방금 우리가 앞선 슬라이드에서 본 임플라이드 유틸리제이션을 활용할 때랑 비교해 봅시다. 자, 이 여러 가지 스텝이 있고요. 여전히 이 캐파시티는 이렇고요. 지금 디맨드가 125로 바뀌었죠. 그럼 자, 125가 디맨드가 되고 125씩 다 흘러다녀야 돼. 자,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유틸리제이션을 그대로 유지한다. 유틸리제이션은 여전히 유틸리제이션이라는 것은 캐파시티 분의 플로우 레이트 아닙니까? 자, 요렇게 만약에 그대로 한다면 자, 이렇게 되겠지. 캐파시티는 120인데 플로우 레이트는 100만큼 흘러다닐 거니까 100. 120분의 100에서 83.3%. 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쭉쭉 계산되어서 아까 얘기했던 이 바틀렉이 가장 높은 유틸리제이션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임플라이드 유틸리제이션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임플라이드 유틸리제이션은 캐파시티 분의 디맨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캐파시티 분의 디맨드로 생각하면 캐파시티 분의 디맨드 하니까 120분의 125가 돼가지고 104.2%. 이런 식으로 짱짱짱짱짱짱 이렇게 되더라. 그죠? 그래서 100분의 125 하니까 125%. 자, 이렇게 이제 되더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요 매조가 더 좋다라는 매조인데요. 자, 왜 좋은지는 좀 이따 다음 슬라이드 또 얘기하고, 일단 이런 숫자들의 뜻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무슨 뜻이죠? 임플라이드 유틸리제이션이 예를 들어서 113.6%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식을 가만히 보면 디맨드 나누기 캐파시티예요.
야, 락호퍼에서 너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그게 캐파시티인데 너는 지금 디맨드가 이 정도 요구되고 있어. 자, 그게 113.6%다. 그 말은 야, 너는 지금 네 능력의 113.6%의 일을 해야 수요를 만족시킨다. 이런 얘기죠. 이 92.6은 뭘 의미해요? 야, 너는 네가 가진 능력의 92.6%만 일을 해도 수요를 만족시키니까 너는 좀 노는구나. 너는 좀 놀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럼 누가 제일 바쁘겠어요? 누가? 바틀렉이 제일 바쁘겠죠. 누가 제일 커? 얘가 제일 크죠. 여전히 세컨 리액터가 바틀렉이에요. 그러니까 바틀렉은 여전히 누가 바틀렉인지는 이 implied utilization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세컨 리액터 바틀렉 너는 네 능력의 125.0%만큼 일을 해야 수요를 만족시킨다. 열심히 일을 해라. 자, 그런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뭔가 이제 계산을 했는데, 뜻도 해석을 했는데, 제가 지금 utilization보다 implied utilization이 더 좋은 매조라고 했어요. 자, 그럼 왜 좋은 매조인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formation relat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demand and capacity. demand하고 capacity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봅시다. 자, 여기 utilization이 있고요. 여기 implied utilization이 있습니다. 식은 위에 거는 capacity 분의 flow rate이고요. 밑에 거는 capacity 분의 demand입니다. 얘는 flow rate이고 얘는 demand라는 사실. 자, 먼저 상황을 한번 보죠. 디맨드가 캐파시티보다 작은 상황, 이게 제일 앞에서 봤던 그 상황인데요. 자, 이때는 결국 디맨드가 작으니까 이건 디맨드 컨스트레인트 프로세스죠. 그때는요, 그때하고 비교해 볼 때 만약에 디맨드가 캐파시티보다 큰 경우는 이거는 이제 캐파시티 컨스트레인트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둘 경우에 각각 어떤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디맨드 컨스트레인트 프로세스일 때는요, excess capacity에 대한 정보를 utilization도 주고 implied utilization도 우리에게 동시에 줍니다. 왜냐하면은 이 demand constraint process, 즉 demand가 capacity보다 작을 때는요, 이 flow rate이 바로 이 demand랑 같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정보를 주는 거죠. 둘 다 excess capacity에 대한 정보를 준다라고 우리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constrained process가 된다. 야, 이럴 때는, 즉 capacity가 demand보다 작을 때는요, utilization은 좀 이따 설명하고요, implied utilization은 우리에게 정보를 줘요. 즉 information of short capacity, capacity가 부족한 것에 대한 정보를 준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바틀렉 같은 경우에 보면은 implied utilization이 뭐 125%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125%를 일을 해야지 너는 수요를 만족시킨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라. 그 말이 너 캐파시티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캐파시티가 부족하다는 정보를 implied utilization을 우리에게 줬죠. 자, 그런데 utilization은, 자, 이 경우는 이게 이제 다르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지가 않아요. 같지가 않다. 그래서 utilization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지를 않아요. 왜냐? utilization, 이 상황은 utilization이 100% 되거든요. capacity하고 flow rate하고 같아질 거라고, 이 상황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demand에 비해서 볼 때 capacity가 부족하구나 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It does not tell us whether we have to increase the capacity and how much increase. 이 정보를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어떤 매조가 좋다? implied utilization 매조가 좋다. 그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산업 현장에서도 많이 이 utilization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의 단점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 가시면 implied utilization이 훨씬 더 좋은 매조다. 이 양쪽 상황을 둘 다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정보를 준다라고 여러분이 잘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방금 그까지가 이제 implied utilization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좀 얘기를 좀 확장해 보죠. 자, 이번에는 플로우 유닛이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할 때는 플로우 유닛이 한 종류였어요. 예를 들어서 뭐 병원으로 따지면 환자, 뭐 비행기로 따지면 고객, 그다음 뭐 맥주 회사로 따지면 뭐 흘러가는 액체, 물, 맥주의 원재료가 흘러다니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경우는 프로세스에서 플로우 유닛이 다양한 종류를 다루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플로우 유닛의 적절한 플로우 유닛을 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스텝인데요. 이게 다양한 타입을 다루고 일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밑에 보니까 Unemployment Verification Agency, 직원 채용을 하는데 그 뭐 이제 헤드헌팅 회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원 채용을 하는 이 지원자, 그러니까 우리가 직원을 고용하는데 그 후보자가 적절한 사람이냐, 이런 걸 따져서 적절한 사람을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헤드헌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대행사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을 처리하는 게 어떤 순서로 되냐면요. 자, 일단 여기서는 직원 채용을 컨설팅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스텝 멤버, 인사팀, 뭐 재무팀 직원, 그 다음에 인턴십, 여기 세 개의 다른 직원을 지금 찾고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서류가 이제 들어오는데, 서류가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파일링 작업을 하겠죠. 그래서 컨설팅직을 지원하는 지원서가 시간당 3통이 들어와. 스텝 멤버에 지원하는 지원서가 시간당 11통이 들어오고, 인턴십은 시간당 4통이 들어온다고 해봅시다. 자, 그런 지금 뜻으로 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자, 그때 컨설팅 지원 서류는 이 파일링에서 가만히 보고, 이거는 컨설팅 지원 서류네, 그러면 일로 보내. 그래서 뭘 하느냐면 contact faculty and other person, 그 사람이 졸업장에 찍혀 있는 그 해당 학교의 교수에게 연락을 해서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물어본다든지, 컨설턴트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보느냐, 열정적이냐, 뭐 이런 걸 물어보겠죠. 그래서 여기를 통과를 하게 되면은 밑으로 가서 contact prior employee, 전 직장에 있는 보스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게 끝나고 나면 일로 가가지고 모아놨다가 이제 confirmation letter, 아이고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를 보내든지, 아니면 죄송합니다, 불합격입니다, 이게 레터를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컨설팅직은 그렇게 흘러다니고요. 자, 스태프는 빨간색으로 나타났는데 얘는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바로 프라이어 인플로이만 만나고 일로 가가지고 컨퍼메이션 레터를 합격, 불합격 통지를 한다. 반면에 인턴십은 까만색이죠. 까만색은 밑으로 가네요. 그래서 벤치마크 그레이드, 성적표만 보겠다는 거지. 그거 성적표 보고 컨퍼메이션 레터를 보낸다. 만약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채널이 다르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흘러다니는 플로우 유닛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거쳐가는 스텝이 다른 거예요. 자, 즉 플로우 레이트이 멀티플 타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프로세스를 분석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요 표 하나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슬라이드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자, finding bottleneck in the multi-product case. 지금 만약에 이 Employment Verification Agency에서 일을 처리하는데 이 회사가, 이 헤드헌팅 회사가 하나의 프로세스다. 이 프로세스에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바틀렉이 어디냐, 이런 거 좀 찾아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서 보니까 어떤 그 스테이지가 파일링하는 스테이지, 컨택트 뭐 패컬티 멤버 하는 스테이지, 그 다음에 전 직장의 보스를 컨택하는 스테이지, 그 다음에 성적 확인하는 벤치마크 그레이드라고 했던 뭐 스쿨 어널리시스라고 이름을 또 다르게 붙였네요. 그런 스테이지, 그 다음에 합격, 불합격 메일을 보내는 스테이지. 자,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있었는데요. 자, 지금 플로우 유닛이 하나면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하면 되는데, 이게 플로우 유닛이 여러 개니까 이제 좀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여기 지금 주어져 있는, 가려져 있지 않고 주어져 있는 숫자들은 전부 다 앞에 있는 그림의 정보를 그대로 다시 테이블로 그려놓은 거일 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요. 아까 이 파일링 작업에서요. 지금 프로세싱 타임이 보니까 어플리케이션당 미닛으로 돼 있네. 자, 그래서 이 파일링 작업이 예를 들어서 한 어플리케이션당 3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컨택 펄스는 어플리케이션당 20분의 시간을 소요하고, 자, 이것은 앞에 있는 그림에는 없었고 제가 추가적으로 좀 적은 거죠. 자, 이런 프로세싱 타임이 걸린다고 하자. 그 다음에 현재 그 스테이지에서 이 파일링 작업을 하는 사람은 작업자가 한 사람, 여기는 두 사람, 세 사람, 두 사람, 한 사람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정보가 앞에 있는 그림에서 어떤 그 숫자들에 해당하는 건데요. 여기다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먼저 요건 좀 이따 얘기하고 여기서부터 한번 봅시다. 자, 이 파일링 스테이지라는 것은 어플리케이션당 3분의 시간이 소요돼. 그 다음에 직원은 한 사람이야. 자, 그러면 어플리케이션당 3분이래. 자, 이 말은 3 minutes per application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어플리케이션당 3분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거를 단위 시간당 몇 건을 처리할 수 있느냐, 마치 flow rate이나 capacity의 개념으로 바꾸면 훨씬 더 익숙할 것 같아요. 자, 그 얘기는 이것을 미닛당 몇 어플리케이션을 처리하느냐로 바꿔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거 3분의 1이죠. 미닛당 3분의 1 어플리케이션을 처리한다는 얘기나 한 어플리케이션당 3분 걸린다는 얘기나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미닛당 3분의 1 어플리케이션을 처리하는데 직원이 한 사람. 자, 그러면 캐파시티가 얼마겠어요? 미닛당 3분의 1 어플리케이션을 처리한다. 자, 그걸 아워로 바꾸면 시간당 20개의 어플리케이션을 처리한다는 얘기네. 60분이 1시간이니까. 그러니까 3분의 1 곱하기 60 하니까 20개예요. 그런데 또 직원이 한 사람이니까 그냥 그대로 여기다 곱하기 1을 해서 그냥 20이 된 거죠. 자, 그 다음 거는 보니까 어플리케이션당 20분이야. 그러면 미닛당 20분의 1개의 어플리케이션을 처리할 거고, 근데 직원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2배 해서 시간당 몇 개 처리할 수 있어? 6개를 처리할 수 있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시간당 12개, 시간당 15개, 시간당 30개의 어플리케이션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아마 나올 겁니다. 26, 12, 15, 30개의 어플리케이션 per hour 라는 캐파시티에, 우리가 익숙한 캐파시티의 단어로 바꿨다는 거지. 시간당 몇 건 처리한다. 그런 능력이 있다. 즉 생산 능력, 캐파시티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디맨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워크로드라고 썼는데 사실 이게 디맨드예요. 수요가 어느 정도냐, 이게 워크로드죠. 시간당 몇 건의 일거리가 이쪽으로 몰리느냐. 그래서 앞선 슬라이드의 그림을 보시면, 제가 지금 이 PPT에서 앞선 슬라이드로 가면 이 녹화하는 게 다 사라져서요, 말로만 하는데 여러분은 앞 슬라이드의 그림을 보세요. 이 파일링 작업에는요, 컨설팅 지원 서류, 스텝 지원 서류, 인턴 지원 서류가 다 도착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컨설팅 지원 서류가 시간당 3건, 시간당 11건, 시간당 4건의 어플리케이션이 도착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파일에는 시간당 몇 건의 서류가 들어오는 겁니까? 다 더하니까 4, 5, 6, 7. 시간당 18건의 일거리가 들어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컨택 펄슨이라는 스테이지는 컨설팅 지원 서류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당 3건만 들어오지, 이 스태프하고 인턴십은 이쪽 스테이지로 들어오지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시간당 일거리는 몇 건? 3건. 자, 그런 식으로 보면 이 컨택트 인플로이어, 전 직장의 보스를 만나는 것은 컨설팅하고 스텝 지원 서류하고 둘 다 들어오고요. 스쿨 어널리시스는 인턴십 했던 것만 들어오지 얘들은 이게 안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컨퍼메이션 레터는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18건. 자, 즉 이것이 디맨드에 대한 정보다. 다시, 얘는 캐파시티에 대한 정보고요, 얘는 디맨드에 대한 정보입니다. 요 칸에 있는 게.
자, 그러면 implied utilization은 demand over capacity지 않습니까? demand 나누기 capacity, 즉 18 나누기 20을 하면은 90이 되는 거고, 90%. 그 다음에 50%, 117%, 27%, 60% 요렇게 계산이 될 수 있겠네. 지금 잘 따라왔죠? 좋습니다. 자, implied utilization 90%. 이 말뜻이 무슨 말뜻이에요? 그 공식을 생각해 보면 demand 나누기 capacity니까, 야,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90%의 캐파시티만 사용하면 demand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친구는요, 아, 야,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50%만 사용하라.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누가 제일 바빠요, 지금? 아, 얘가 제일 바쁘네. 야,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117%를 해야 너는 디맨드를 충족시킨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러면 결론, 누가 바틀렛? 그래요, 얘가 바틀렛. 컨택트 인플로이라고 했던 여기가, 즉 컨택트 인플로이라고 했던 여기가 지금 바틀렉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가 바틀렉이란 사실을 정보는 이거 왜 궁금하냐? 제가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보면 이런 거죠. 이 에이전트의 사장이 이제 회사를 들어가서 우리 직원들 어떻게 일하고 있나 봤더니 다른 부서에 있는 이 사람은 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엄청 바쁜 거예요. 이 세 사람 전부 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제 이 스쿨 어널리시스 하는 여기 2명의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한테 가서 물어봤어. 야, 너는 왜 옆 친구 저 위에 있는 저기 컨택트 인플로이 하는 세 사람은 엄청 바쁜데 너는 왜 놀고 있냐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아, 저는 제 할 일 다 했습니다. 저 할 일 없어서 지금 놀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일 열심히 해서 제 일 다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래. 주어진 일을 다 한 거야. 왜냐하면 이 친구는 자기 능력의 27%만 발휘하면 충분히 일을 소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 간의 불균형이, 지금 이 부서 간에 불균형이 있는 거예요. 일의 불균형이. 야, 이건 누구 잘못이냐? 경영진의 잘못이죠. 이 스쿨 어널리시스 하는 두 사람에게 너 왜 놀고 있냐라고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친구들도 이 컨택트 펄슨 하는 이 두 사람도 놀고 있어요. 지금 파일 하는 친구도 조금 놀고 있네요. 다 놀고 있고 지금 컨택 인플로이 이 친구들만 엄청 바쁜 거야. 보니까 얘만 100%를 넘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바틀렉이 있고, 이 숫자만 봐도 우리는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아, 이것은 capacity constraint 프로세스구나. capacity, 이 전체 회사의 capacity가 이 demand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는 capacity constraint 프로세스다. 자, 그럼 이제 후속 작업은 어떤 게 필요할까요? 자, 오늘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떤 일이 필요하냐? 일을 좀 재분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친구 3명 너무 바빠. 그 다음에 이 친구 제일 많이 놀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한 사람을 일로 보낸다든지, 여기 있는 놀고 있는 친구를 일로 보낸다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자, 그런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토픽으로 다음 강의에서 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 오늘은 implied utilization이라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가진 매조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구나. 자,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의 내용이었고요. 자,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우리 이 클래스에 올라와 있는 이 홈워크 프로그램들을 아마 여러분이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각자 한번 트라이 해 보시고요. 자, 리뷰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